네, 안녕하세요. 홀크입니다.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건데요. 어떤 주제를 다룰 거냐면 ORM이란 주제를 다룰 겁니다. 즉,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이라고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객체를 매핑시켜주는 어떤 솔루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분량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잠깐 맛배기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과제 하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맞닥뜨려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복잡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새로운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가 끝나더라도 해당되는 주제나 아니면 추가적인 주제 관련돼서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물론 수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올라가면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행을 해보자면 자, 객체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매핑, 오브젝트와 릴레이셔널 매핑인데 뭐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객체가 매핑이 어렵죠? 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객체는 객체 안에 또 다른 객체를 자신의 멤버로 포함시킬 수가 있죠. 자, 그 부분이 일단 먼저 다릅니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셋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객체 안에 리스트나 셋 같은 멀티 칼럼들을 테이블에서 지원하지 않죠. 하지만 오브젝트는 지원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매핑하는 어떤 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룰들을 가지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과 필드들을 오브젝트에 잘 매핑시켜주는 솔루션이 바로 ORM이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DAO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저 DAO의 쿼리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매핑하기 위해서 다 코드로 작성을 했죠. 유저라는 오브젝트의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쿼리를 수행해서 매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수작업으로 매핑을 했습니다. 인서트 보시죠.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인서트라는 쿼리에 수행하기 위해서 이 각각 그 파라미터에 매핑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작업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에서 매핑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수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오브젝트 매핑 시켜주는 솔루션이 바로 ORM인데요. 먼저 진정한 ORM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ORM 솔루션 중에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좀 켜볼게요. 이 마이바티스는 굉장히 심플해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매핑할 것인지를 XML에다가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XML을 활용하는 경우고요. 마이바티스도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이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접하게 되면 항상 근데 XML이 마이바티스에는 편하다는 부분, 편리한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XML로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쿼리를 분리해서 쿼리를 하나의 이제 XML 파일 안에 분리를 시켜놓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select from person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거를 해시맵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매핑해서 리턴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라는 테이블에 쿼리를 수행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로그라고 하는 오브젝트에 매핑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리졸 타입은 블로그라고 했는데 이 블로그에 어떤 필드에 매핑하는 룰도 XML로 다 정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건, 다이나믹 쿼리도 지원합니다. 이게 이제 마이바티스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마이바티스는 단순히 여기 이제 인서트나 업데이트 한번 볼게요. 자, 인서트 이거 같은 경우는 유저죠, 그렇죠? 유저에 요 아이디에 해당이 되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이게 이제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 안에 필드 이름으로 정확하게 매핑을 시켜주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실제 쿼리에 이런 어노테이션, 이런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매핑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마이바티스의 역할입니다. 또 다른 ORM을 소개시켜 주기 전에 마이바티스는 이렇게 단순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오브젝트만 매핑 시켜주기에는 성능 이슈를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즉, 특정 분석해주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만들려고 할 때 굉장히 복잡한 쿼리가 수행이 되고 그 쿼리 자체는 아주 그 성능적으로 튜닝 완벽히 된 쿼리에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큰 데이터를 다루거나 큰 데이터에서 분석된 어떤 지표나 통계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는 마이바티스가 튜닝 요소를 쿼리 내에서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함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바티스를 활용을 합니다. 또 다른 솔루션은 하이버네이트인데요. 하이버네이트는 진정한 ORM 매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는 아니고요. 진정한 ORM 매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는 지금 하이버네이트의 옛날 버전 XML을 기반으로 지금도 XML 기반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대부분 바뀌어 있고요. 그 앞으로 설명한 JPA와 관련된 부분으로 하이버네이트이 변경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그 기반으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XML로 데이터를 매핑하는 오브젝트와 필드를 매핑하는 정의를 통해서 완벽한 OR 매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XML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오브젝트와 릴레이션십이 어떤 방식으로 매핑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유저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죠. 거기에 보면 id와 그리고 칼럼과 일일이 하나씩 다 매핑을 합니다. 이렇게 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1대 n의 관계, 즉 유저에 만약에 유저가 가지고 있는 커멘트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다. 내가 쓴 댓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유저 오브젝트와 커멘트가 1대 n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커멘트라고 하는 것에 모델 원투매니 매핑으로 인해서 즉 리스트라고 하는 셋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매핑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OR 매핑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하이버네이시고요. 이런 하이버네이시 이제 다음 소개하는 JPA 기반으로 이제 최신 버전은 모두 바뀌게 됩니다. JPA는 자바 퍼시스턴트 API인데요. 자바 진영에서 제공하는 스펙입니다. 자, 자바 서블릿 같은 경우에는 자바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기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서블릿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펙이 정의된 거를 누가 구현하냐 하면 서블릿이 동작이 되게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가 그거를 구현해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JPA도 마찬가지로 자바 진영에서는 뭘 만드냐면 이렇게 스펙 같은 API, 즉 인터페이스 API하고 어떻게 동작이 됩니다라고 하는 문서만, 스펙만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JPA 스펙에 맞게, 그리고 이 JPA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에 맞게 구현은 누가 하냐? 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방금 하이버네이시 이걸 구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버네이트도 마찬가지로 이 스펙에 맞춰서 구현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하이버네이트는 100% JPA를 지원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PA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활성화된 오픈소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JPA는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무거운 서버들, 뭐 IBM이나 다른 어떤 벤더들에서 제공하는 서버들에서 J2E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J2EE,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대한 어떤 스펙들을 모두 구현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유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JPA를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안에 JPA 인터페이스만 구현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알아서 동작이 돼서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오픈소스로 이 JPA를 지원하는 거는 물론 활동량이 적은 작은 단위 오픈소스도 몇몇 있긴 하지만 대규모로 대표되는 거는 하이버네이시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A는 어떻게 그 오브젝트와 그 테이블에 있는 필드와 테이블과 필드를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에 있는 멤버 베리어블을 어떻게 매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엔티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테이블을 매핑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이 지금 필드 멤버 베리어블 이름으로 모두 다 매핑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잖아요. 얘는 오브젝트와 관련된 리스트나 아니면 오브젝트와 관련된 매핑은 many to one이나 one to many라고 하는 그런 어노테이션, 그리고 실제로 이 오브젝트를 매핑하기 위한 규칙, 조인하기 위한 규칙, 조인 인포는 유저 인포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디로 조인이 될 수 있게끔 매핑해주는 역할. 예.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표현해서 오브젝트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필드를 매핑해 주는 게 바로 JPA입니다. 그러면 find 그리고 뭐 insert, set, save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오브젝트와 매핑한 규칙이고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나요 했을 때는 이런 API를 제공을 한다고 했죠. 그 API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엔터티 매니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엔터티 매니저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여기에 엔터티 매니저는 지금 자바 엑스퍼시스턴스라고 하는 네, 이제 JPA 하나의 인터페이스 규약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진 녀석이거든요. 얘를 구현한 게 바로 하이버네이시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쿼리를 만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find
즉 클래스를 가지고 바로 find를 해주는 역할과 그리고 persist 이제 저장을 해주는 역할 뭐 이런 그 외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인터페이스고요. 이런 인터페이스와 즉 객체를 매핑하는 이 어노테이션 룰을 통해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관경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룰 거는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JPA라고 하는 거를 다룰 텐데요. 실제 JPA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녀석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 JPA는 스프링에서 더 편하게 JP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감싼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매핑한 게 뭡니까? 우리가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매핑한 이 JDBC라고 하는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실제 JDBC를 구현하기 위한 각 벤더들의 드라이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MySQL 드라이버를 썼고요. 이렇게 매핑된 것 안에서 ORM, 즉 JPA를 실제 구현한 JDBC를 통해서 실제 구현체가 동작하게 된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테이션한 솔루션 하이버네잇이 존재하게 될 거고, 이 하이버네잇은 바로 이 JP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들을 동작이 되게끔 다 구현한 녀석이고요. 스프링 데이터 JPA는 이 JPA에 여러 제공되는 여러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걔를 한 번 더 감싸서 얘가 내부적으로 이 JPA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된 API들을 호출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스프링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JPA를 랩핑한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하이버네잇을 무조건 매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이버네잇이 JPA를 지원하는 녀석이고, 이 JPA를 매핑한 게 바로 스프링 데이터 JPA이고요. 기본적으로 하이버네잇을 기준으로 보통 씁니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하이버네잇을 무조건 스프링 데이터 JPA가 매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하이버네잇을 JPA를 구현한 다른 녀석으로 바꿔 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데이터 JPA가 또 바로 동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자바 진영에서 구현한 어떤 규약이 바로 JDBC 규약이고, 이 규약에 맞춰서 우리는 구현된 녀석들이 있죠. 그 각 벤더별로 뭐 MySQL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드라이버들이 있을 거고, 그 드라이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그 인터페이스가 이제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했고요. 실제 커넥션은 이제 JDBC 에 대한 규약은 각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다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접근을 해서요, 이제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는 애가 ORM 매핑을 해주는데, 얘는 이 JPA 규약에 따라서 이 JPA가 제공한 그 기능들을 충실히 구현을 했고요. 이 JPA가 쓰기 좀 불편하니까 얘를 스프링에서는 훨씬 더 빈 기반으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스프링 데이터 JPA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기까지 보고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바꿔볼게요.
자, 유저 DAO를 우리는 바꿔보려고 합니다. 얘를 깔끔하게 안 쓸 거예요. 이 기능을 하는 녀석을 다 지우고요. 얘를 스프링 데이터 JPA는 한번 랩핑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스프링 데이터 JPA는 어떻게 생겼길래 편리한가? 그걸 한번 보여요. 얘를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되고요. 얘는 스프링 데이터 JPA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만 받으면 끝나요. 그 중에 많이 활용하는 인터페이스 중에 JPA 자, 이거 하기 전에요. 잠깐만요. 먼저 우리가 JPA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걸 먼저 못했네요. 이걸 위해서 잠깐만요.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둔 게 있었는데요. 네. 일단 좀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데이터 JPA를 위해서 스프링 데이터 JPA 라이브러리를 꼽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는 JPA를 랩핑한 거예요. 랩핑한 거기 때문에 실제 JPA를 구현하는 녀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이버네이트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꼽았으면 이제 그래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하면 JPA JPA 리파지토리가 안 나오면 잠시만요. 있는데 왜 안 나오지? 얘가 좀 느리네요. 이걸 해주는 게. 다시. 자, 이 녀석을 쓰려고 하는 건데, 얘가 좀 느리네요. 자동으로 안 해주네요. 자, 임포트 클래스. 아이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죠? 예, 이 JPA 리파지토리를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하는데, 어떤 오브젝트의 매핑이 돼서 동작이 되느냐를 정의합니다. 유저라는 오브젝트를 매핑해서 동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의 키, ID는 뭐냐? 얘를 식별할 수 있는 ID, 이 객체를 식별할 수 있는 뭐냐라고 해서 우리는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유저 인포의 테이블에 있는 ID 값이 인티저거든요. 그래서 인티저, 키는 인티저다. 라고 이렇게 매핑한 걸로만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길래 이런 걸 해주느냐 해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서는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정의하고 있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실제 스프링 데이터 JPA는 이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 원하는 그 JPA를 쓰기 위한 기본 구조는 이제 수행 완료가 되는 건데요.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상속을 받아서 어떤 녀석이 또 존재하냐 하면 CRUD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얘는 보면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오브젝트를 갖고 오는 것, 전부 다 갖고 오는 것, 이런 규칙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징 앤 소트 리파지토리는 방금 CRUD 리파지토리를 확장을 해서 뭐냐면 소팅 조건과 페이징, 우리가 리스트를 갖고 오게 되면 페이징 쿼리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이 페이징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JPA 리파지토리는 이제 이 페이징을 상속을 받아서 조금 더 편리한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해주는 이런 새로운 세이브하고 플러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정의한 게 바로 JPA 리파지토리고요. 보통 이 JPA 리파지토리를 상속해서 쓰면 우리가 쓰기 위한 준비는 거의 다 된 거고요. 그래서 유저 DAO의 인터페이스를 JPA 리파지토리로 상속해서 만들어 주게만 하면 JPA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자, 유저를 보면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어떤 테이블에 매핑이 되느냐를 정의를 해야 되죠. 만약에 테이블 이름이 유저라고 하면 이 엔티티란 이름으로 정의하면 모두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테이블 이름이 좀 다르죠. 그래서 네임을 따로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유저 인포란 테이블을 매핑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JPA 오브젝트는 항상 ID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ID 값은 이 오브젝트의 키 값이다 라는 걸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자, 얘가 우리 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 증가하는 오토 제너레이트 오토 인크리먼트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자동 증가하는 녀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제너레이티드 밸류고요. 얘 자동 증가하는 전략은 뭐냐면 제너레이트 타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면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즉 MySQL이면 MySQL, 오라클이면 오라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 자동 생성 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네임과 패스워드, 필드 이름 똑같죠. 똑같게 되면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정의할 필요는 없고요. 필드 이름이 다르다고 하다면 여기 컬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해서 네임은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드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설정 없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만 하면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자, 스프링 데이터 JPA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야? 라고 하는 정의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활용한 것 중에서 봅시다. DAO 팩토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자, 컨피그레이션이니까 여기는 빈을 정의하는 곳인데 이렇게 데이터 소스를 잘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몇 가지 빈에 대한 설정을 더 해볼게요. 걔가 동작되기 위한 필수 빈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Enable JPA Repository라는 거를 활용을 합니다. 자, 이 어노테이션 하나만 가지고도 JPA를 이제 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파워풀한 어노테이션입니다. 그 스프링 MVC에서 제공하는 어노테이션 드리븐과 같은 그런 파워풀한 어노테이션이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베이스 패키지라고 하는 거를 활용할 건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결국은 CRUD 리파지토리 저쪽으로 와서 JPA 리파지토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구현한 녀석은 유저 DAO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유저 DAO를 찾아야 됩니다. 자, 어떤 패키지 안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녀석이 있느냐를 찾아서 얘를 빈으로 등록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 Enable JPA 리파지토리가. 그래서 요 유저에서 인터페이스 리파지토리라고 구현된 녀석을 찾아가지고 빈으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요, 엔터티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스프링 데이터 JPA는 JPA를 랩핑한 녀석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실제 JPA를 구현한 놈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게 핵심 키라고 했죠? 그거와 관련된 팩토리를,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구현체를 정의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인데요. 여기에서 한마디로 그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메소드 구현한 녀석을 찾기 위해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레퍼런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실제 그걸 구현한 빈을 꼽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빈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는 빈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로컬 이게 오브젝트 이름이 뭐였더라? 로컬 매니저 팩토리 빈 로컬 플랫폼 아닌가? 이게 왜 가이드를 잘 안 해주지? 어떤 이름이지?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 참고할게요. 이 구현한 녀석 하나 있었는데 컨테이너. 로컬 컨테이너. 아이고, 얘도 또 가이드가 안 주네. 이 녀석을 참조할 건데요. 로컬 컨테이너. 자, 로컬 컨테이너. 잠깐만, 얘를 한번 다시 재시작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지금 클래스 가이드가 안 돼 있는 듯해서 리프레시를 할 겸
이제 가이드가 잘 되나? 자, 네, 이제 가이드가 잘 되네요. 얘를 리턴을 하고 이름을 Entity Manager Factory B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B이고요. 자, 로컬 컨테이너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B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클래스고요. 지금 현재 로컬 환경, 지금 현재 환경의 엔티티 매니저를 세팅해주는 역할을, 로컬 환경의 엔티티 매니저를 세팅해주는 역할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하나 하고요. 뉴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셋을 해줘야 되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먼저 데이터 소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데이터 소스 쓸래? 우리는 이 데이터 소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쓰고요. 그리고 패키지 투 스캔. 요건 뭐냐면, 자, 오브젝트와 테이블 간에 매핑되어 있는 정의를 가진 오브젝트들이, 즉 골뱅이 엔티티를 가진 녀석들을 어디서 찾을래? 우리는 이 유저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유저라고 하는 이 엔티티라고 하고 있는 이 클래스가 유저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캔해서 이 엔티티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set JPA vendor adapter. 자, 이거는 어떤 벤더를 쓸 것이냐, 즉 뭐냐, JPA를 구현한 녀석이 어떤 거냐. 우리 하이버네이트 쓸 거니까 이거를 하이버네이트로 설정하면 될 거고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빈에 set JPA property. 자,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설정된 것 중에 이제 또 JPA 벤더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은 이게 필요한 환경 설정 프로퍼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JPA에서 활용한 기타 등등의 프로퍼티들을 여기에 넣고 이 어댑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벤더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하이버네이트 JPA 벤더 어댑터라고 하는 녀석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에다가 얘는 이것만 꼽으면 되겠네요. 프로퍼티로 설정하면 되겠죠. 이 프로퍼티에다가 set property, 여기에서는 하이버네이트 다이렉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이버네이트의 어떤 프로퍼티겠죠. 이거는 뭐냐면 얘는 요 이름 좀 카피를 해볼게요. 어디 갔어? 이 녀석이구나. 이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서 얘가 이제 하이버네이트이 활용해야 되는, 즉 JPA 벤더나 하이버네이트 JPA 벤더 어댑터를 썼잖아요. 얘는 어떤 역할이냐면, 자, 우리가 JPA가 API로 find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역할이 수행이 되겠어요? 하이버네이트이 쿼리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SQL 쿼리가 아무리 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각각 구현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오라클, 예를 들면은 페이징 쿼리 자체도 다르죠. 오라클과 MySQL의 페이징 쿼리가 또 달라요. MySQL은 리미트를 쓰고, 오라클은 로넘이라는 걸 쓰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각 벤더에 맞게 SQL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MySQL 형식으로 SQL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빈으로 설정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스프링 데이터 JPA 설정이 좀 복잡하긴 하죠. 설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설정을 한 번만 설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요 지금 단순하게 구현된 이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이걸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얘는 어디서 오류가 나냐? 리턴을 안 해줬네요. return entity factory bin 리턴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유저 DAO를 쓰는 많은 부분들이 컴파일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현했던 부분들은 뭐 get, 뭐 insert, 뭐 이런 류의 메소드였는데 메소드들이 다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컴파일 오류 나는 것들을 잡아줄 건데요. 처음에 get이 아니고 유저 DAO라고 하는 JPA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은 find by id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find by id를 보면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고 이제 자바 8 이상부터 등장한 건가요? 이게 그때부터는 null 포인트 익셉션을 없애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옵셔널이라는 오브젝트고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브젝트 이제 너를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옵셔널에서 받은 것 중에서 get 하게 되면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고 이 옵셔널 오브젝트에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에서 보면 or else 아니면 얘가 null이면 뭐 어떤 게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new, user 뭐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을 정의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get에서 유저를 가까우는 부분으로만 일단 바꿀게요. 자, 여기서도 바꾸고요. 컴파일을 빌드를 실행해 봤더니 지금 그냥 빌드를 돌리는 거예요. 컴파일을 없애기 위해서 얘도 바꾸고요. 인서트는 세이브 바꾸고요. 이 인서트 업데이트는 전부 세이브라는 메소드로 모두 통용이 됩니다. 유저 컨트롤러 바꾸고요. 자, 이건 테스트 케이스인데 이건 일단 주석 처리 다 해볼게요. 이제 우리 스프링 MVC를 활용을 함에 있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는 아마 제대로 동작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스프링 MVC 활용하는 테스트 케이스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좋았지만 일단 향후에 한번 테스트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테스트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각자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즉 스프링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방법과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MVC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스프링 부트를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끝판왕이라고 보여드린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은 테스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테스트 관련돼서도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빌드 안 된 지장이 없고, 얘를 이때 완전 바꿨으니 서브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TDD, 테스트 기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게 분량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수업이 거의 6학점 수업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3학점 수업, 그러니까 3시간짜리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생략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그래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동작이 돼야 되는데 트랜지션 매니저가 없다고 하네요. 이것도 하나 넣어야 되죠. 어디냐? 우리 UT 팩토리에서 했죠? 여기에서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하는 게 JP를 활용할 때 트랜잭션을 꼭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JP를 쓰려면 트랜잭션 관련된 녀석은 어떤 녀석을 트랜잭션 하는데 활용할 거야 라고 해서 꼽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하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트랜잭션 매니저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빈을 만들 거고요. 여기에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받아서 지금 디펜던시 인젝션을 메소드 파라미터로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빈도 처리하고요.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 new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 여기 아니고 얘가 JP 플랫폼이던가? 이것도 까먹었다. 맞는데? 네. 요거는 맞고요. 플랫폼 트랜지션, 아이고. 내가 왜 가입을 안 했냐? 서버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아닌가? JP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가 아니고 JP 트랜지션 매니저였구나. 네. 자, 이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를 상속받은 JP 트랜지션 매니저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생성을 하고요. 이 트랜지션 매니저에다가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DI 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턴 트랜지션 매니저로 받고요. 네.
자,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인터페이스거든요. 이 트랜지션 매니저에 대한 인터페이스인데 지금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 각 플랫폼별로 트랜지션 매니저들, 그러니까 트랜지션 매니저를 좀 상속받아서 이런 규약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JP를 활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뭐 트랜지션 매니저를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솔루션, 다른 ORM 솔루션을 쓰더라도 이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레멘테이션 한 녀석들이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린 JP를 쓰기 때문에 JP 트랜지션 매니저라고 하는 걸 유를 했고, 거기 안에서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필요해요. JP를 쓰기 위한. 그래서 이거를 세팅해서 이 엔티티 매니저에 의해서 트랜잭션을 수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오늘 이상하게 정신이 몽롱하고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네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자, 이렇게 트랜지션 매니저까지 설정을 해주면요. JP용 트랜지션 매니저까지 설정을 해주면,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 지금 DB에서 헐크라는 이름을 갖고 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설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JPA를 활용한 부분들이 끝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 엔터티를 매핑하는, 오브젝트 매핑하는 규칙, 그리고 이제 어디 갔죠? 유저 DAU. 예, 요 JP 리파지토리 안에 쭉 가는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은 요 유저 DAO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리스트를 갖고 올 건데, find all by name.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쿼리도 없이 그냥 바로 동작이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 안에 여러 가지 정의를 넣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인터페이스에서 기본 쿼리를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실제 쿼리를 수행하게 되려면 이 쿼리를 해서 뭐 select, 이건 이제 유저 뭐 이런 식으로 쿼리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기능들, 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JPA 공부를 스프링 데이터 JPA 공부를 좀 해보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합니까? 저런 케이스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주시면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단순한 케이스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아주 간략한 스프링 데이터 JPA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기존 소스 코드의 맨 마지막 단인 유저 DAO를 스프링 기반의 데이터 JPA로 바꾸는 방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활용을 하려면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스프링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위한, 특히 단일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위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스프링 부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스프링 부트는 뭐냐면요, 스프링 기반의 독립적인 단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단일 웹 어플리케이션, 독립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자, 톰캣이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는 여러 개의 다른 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여러 가지 환경 설정을 해서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굉장히 서비스들이 독립적이고 단일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특히 스프링 부트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가 없어요. 톰캣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액티브 웹까지도 소개를 못 드렸는데, 리액티브 웹 환경을 쓰게 되면, 리액티브 MVC 환경을 쓰게 되면 레진이라고 하는 웹서버 엔진까지 포함시켜서 그 안에 와스까지 포함시켜서 구동할 수 있게 만들고요. 결과로는 익스큐터블 자르입니다. 와르가 아니에요. 와르는 어딘가에 배포해야 되죠. 자르는 바로 뭡니까? 자르 파일 하나로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톰캣이라는 녀석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 스프링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굉장히 잘게 독립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스프링 부트를 대부분 활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유저 DAO를 그냥 빠르게 제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기반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스프링 부트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인텔리제에서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스타트 스프링 IO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 녀석이거든요. 이제 요거에는 우리가 레시피라고 하는데, 이 레시피를 따라서 프로젝트를 알아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해보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 의해서 골본 kr.ac.jeju.nu 라고 하고요. 아티팩트는 유저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들 프로젝트로 만들 거고요. 랭귀지는 자바, 패키징은 자르예요. 그리고 지원하는 자바 버전은 높은 버전으로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환경 때문에 그냥 8 버전으로만 해볼게요. 그리고 네임드 유저라고, 디스크림도 유저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넥스트. 이 정도까지 기본 정보를 만들고 넥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 어떤 녀석을 포함시킬래? 우리는 스프링 부트 데브 툴즈라고 해서 핫스와핑을 지원해주는 툴이 있어요. 개발하기 되게 편한 툴이고, 우리 롬복 쓰죠? 그리고 요거는 안 배웠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링 리액티브 웹이 아니고 스프링 MVC 웹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잘 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템플릿 엔진은 우리 API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템플릿 엔진 필요 없고, SQL에서는 스프링 데이터베이스 API 쓰기로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MySQL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만들어 볼게요. 요거를 여기가 아닌 이 위치에서 유저라는 이름이 폈기 때문에
유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었나? 잘 설명을 해주네요. 우리 룸복 쓰려면 이거 예전 설정했죠? 어노테이션, 프로세싱, 이네이블 시키는 거. 이 얘기고요. 다 만들어졌나 볼까요? 네. 제가 테스트 해본다고 한번 로딩을 했더니 금방 만들어지네요. 여러분들은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았어. 만들면 빌드.점 그래드를 보게 되면 지금 라이브러리가 스타터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이 스타터 데이터 JPA, 스타터 웹 이런 식으로 스타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을 굉장히 편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굉장히 어노테이션 설정하는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데이터 JPA 관련된 어노테이션 요 안에 다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MVC 관련된 어노테이션 설정들이 요 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요 어노테이션 하나로 다 포함시켜서 우리는 그냥 다 됐다고 가정하고 개발만 하면 돼요. 근데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옛날 버전에 보면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소스 설정하는 부분 있죠? 클래스 네임이랑 이 부분을 얘는 지금 얘네 이 플랫폼을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로 하지 말고요. 프로퍼티 파일로 설정할 수도 있고 YML YAML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YML 이름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YML이라고 설정하면 되고 이게 그 인덴트로 되게 편리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환경 설정 파일들을.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유저네임 굉장히 편리하게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 부트는 이렇게 여러 플랫폼을 다 지원하고 있어서 그 플랫폼을 설정해야 되는 녀석들을 전부 이 application.yml 안에다가 프로퍼티를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 이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패스워드 한번 더 설정을 해볼게요. 제주 PW였죠. 그리고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이 요거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URL 여기까지만 설정하면 되죠. 요게 JDBC MySQL localhost 로컬호스트 접속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했던 게 뭐였죠? 캐릭터 인코딩은 아니고 서버 타임존 이 설정을 했었죠? 이게 아시아 서울로 설정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로컬호스트에 제주 DB 이름 빠졌네요. 서버 타임존 아시아서울 맞죠? 이렇게 URL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게 로컬호스트 데이터베이스 이름까지. 그래서 URL까지 설정을 했으면 이제 데이터 소스는 요거 하나만으로 그냥 설정이 다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여기를 그냥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컨트롤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저 컨트롤러 라고 하는 걸 만들고, 얘는 컨트롤러야. 그리고 얘는 컨트롤러인데 지금 유저 DAO라고 하는 게 필요했죠, 우리가. 그러면 파이널 유저 DAO는 네. 그리고 requirement argument constructor 롬버그에 의해서 얘가 자동 주입이 될 거고, 유저라고 하는 거를 갖고 올 거예요. 얘는 패스 베리어블로 한번 갖고 와봅시다. id 값을 integer id 갖고 올 건데, 얘는 get 매핑으로 갖고 올 건데요. 슬래시 유저에 슬래시 id 이 값으로 패스 베리어블에 갖고 오는 걸로 가봅시다. 그리고 return user DAO에 find by id라는 메소드였죠. id 집어넣고 get에서 얘가 옵셔널로 리턴 할 거니까. 자, 구현 다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REST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그냥 JSON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부트의 디폴트가 이 REST 컨트롤러 썼을 때 JSON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유저부터 한번 개발해 볼게요. 유저. 여기다 한번 해볼 건데, 여기는 얘는 뭐예요? 엔티티. 근데 테이블 이름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저 인포. 그리고 얘는 데이터. 게터 세트 안 쓸 거고요. 그리고 integer id. 자, 이것만 쓸 거고, 얘는 id 값이 우리 아까 구현했던 거. 그리고 generate 된다고 그랬죠? generate value는 전략은 뭐냐면 generate type identity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스프링 갖고 설정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정을 했죠. 근데 얘는 그런 설정 없이 스프링부트가 기본적으로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저 DAO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되겠죠. extend jpa repository 그리고 유저하고 인티저. 우리 아까 이렇게 구현했죠. 컴파일러를 없습니다. 자, 이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뜨는데, 얘는 뭐냐면 그래들에서 태스크 중에서 부트런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어요. 이거 실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르 파일을 익스큐터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보면 얘 서버가 떼어져 있네요. 얘 죽여주고 동일한 부트가 떴다고 하니까 자, 빨리 떴네요. 자, 로컬호스트에 우리 패스 베리어블 있죠. 아이고, id가 1번. 바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거 개발하는데 얼마 안 걸렸죠? 이거 설정 하나 했고,
컨트롤러 만들어서 그냥 DAO 연결했고, DAO는 인터페이스 구현한 것밖에 없고, 이건 스프링 데이터 JPA가 해주는 역할이고, 유저의 엔티티 매핑만 저기 해주고, 바로 뭡니까? 어플리케이션 하나 뚝딱 만들었어요. 자, 스프링 부트는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디폴트 값들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요. 와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커스텀하게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을 때만 바꿔주면 알아서 동작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기 위한 스프링 웹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개발하기 위한 엄청난 플랫폼이에요. 자, 여기까지 스프링 부트에 대한 소개와 짧은 개발도 끝났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면서 실습 따라와 주셨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남은 개인 과제, 개인 프로젝트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ORM 영역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많은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날 때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제가 강의 영상 같은 경우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습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말고사 때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대면으로 그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 여부 관련된 것들을 판단하러 그때 이제 가서 여러분들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